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을 들여다보는 분노 유발자들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똘똘한 자산 관리 방법 뭐니 이어집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1월 26일 화요일이고요. 내가 병원에 수술받기 위해서 누워있는데 내 몸에 다른 의사가 네. 아니면 의사도 아닌 사람이 메스를 댔어요. 어떻겠습니까? 이거 공포 아닙니까? 이거 엄연한 범죄예요. 대리 수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노 유발자들에서 준비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머니에서는요.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으로 어머니의 노후를 준비하고 싶다는 사연 들어와 있습니다. 이 모자가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까요? 잠시 후 머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장기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의 86.8%가요. 마약성 진통제, 항우울제 등 이 중추신경계용 약물을 복용 중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노인들의 약물 복용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요.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장기 요양 서비스의 의미부터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요. 스스로 일상생활이 좀 어려우신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거나 아니면 치매 등 이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요, 지난해 장기 요양 서비스 시설 수급자 18만 7,077명, 또 재가 수급자 70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이 중추신경계용 약물 복용 환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분석해 보니까요, 이 시설 수급자 중에 연간 1일 이상 이 중추신경계용 약물을 복용한 환자는 86.8%로 이 77.2%로 나타난 재가 수급자의 약물 복용 비율보다 무려 9.6%포인트가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의 약물 복용 비율이 높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연간 28일 이상 약물을 복용하는 시설 수급자 중에는 항정신병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그 뒤를 이은 것이 항우울제 복용 케이스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전문가는 중추신경계용 약물은 중독과 의존, 또 낙상 및 골절 위험, 또 인지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세심하게 투약해야 되지만 이 장기요양시설의 인력이나 전문성 부족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약물 남용의 우려. 네. 이 부분은 좀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최근 배우 정우성 씨가 이 모델이죠. 문가비 씨 아이의 친부임이 밝혀지면서 연예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처럼 부부는 아닌데 아이를 낳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혼인의 출생아 수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혼인 외 출생아 수가 10,000명, 그러니까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이 혼인 외 출생아 수가요, 최근 3년째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난 8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요, 지난해 이 혼외자의 수는 1만 900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인데요. 전체 출생아 23만 명의 4.7% 수준입니다. 환산해 보면 전체 출생아 20명이 딱 태어나면 그 가운데 1명이 혼외자다, 이런 이야기로 풀이가 됩니다. 정우성 씨가 아이에 대한 책임은 지되 결혼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혼 출산에 대한 논의가 더 본격화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혼은 의무다라는 인식이요, 젊은 층의 사이에서는 점점 그 의식이 옅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통계청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올해 20세에서 29세, 즉 20대 가운데 42.8%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응답했고요. 반면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된다, 혹은 결혼하는 게 더 낫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014
2014년에는 51%였는데 올해에는 39.7%로 대폭 줄었습니다. 이 청년층에서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인식은 옅어졌지만 비혼 출산에 대해서는 더 개방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풀이가 됩니다. 인식이 바뀌면서 비혼 출산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도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여기에 책임은 따른다는 거죠.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앞으로는요, 전용 면적 1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에서도 바닥 난방이 가능해집니다. 정부가 지난해 오피스텔에도 발코니를 설치해도 된다라고 허용했죠. 그것에 이어서 이 바닥 난방 제한까지 폐지하면서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쓰는 걸 막기 위해 만든 모든 규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네, 정부의 오피스텔 규제 폐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국토부에서는요, 요즘 1인 가구도 증가하고 또 재택근무도 증가하는 이 사회 경제적 요건이 변화했고 또 이 직주 근접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하고자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러한 내용의 오피스텔 건축 기준 개정안을 오늘부터 행정 예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바닥 난방 제한 폐지는요, 올해 말 개정 이 건축 기준 고시 이후에 건축 허가를 받는 오피스텔에 한해서 적용이 됩니다. 또 생활형 숙박시설의 오피스 용도 변경을 지원하는 개정안도 담겨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명이 레지던스라고 불리는 이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물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는요, 이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이 생활형 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전환될 때 이 전용 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이때 오피스텔처럼 이 실내 벽체 안쪽을 기준으로 하는 안목 치수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벽 두께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는 중심선 치수를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는 건데요. 다만 매매 계약을 할 때는 공인중개사와 매수자가 전용 출입구 미설치 또 안목 치수 미적용 여부를 알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해야 합니다. 네, 오피스텔 규제가 사라지면서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올겨울이 좀 포근할 것이다라는 기상청의 전망이 있었죠. 입동이 지났지만 낮에는요, 아주 겨울 같다라기보다는 늦가을 날씨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이 패딩 등 겨울옷을 판매하는 유통업체에서 울상을 짓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 최근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방금도 살짝 말씀하셨습니다만 올겨울 평년 기온과 비슷하거나 혹은 높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10월 말에는 굉장히 혹한이 올 것이다라는 기상청 예보가 있었는데 오히려 반대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비 침체에다가 고물가 현상, 여기다가 또 포근한 날씨까지 겹쳐서요. 이 패딩과 같은 겨울옷이 잘 팔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주요 백화점의 올 겨울 정기 세일 기간에 이 패션 매출이 작년 이맘때와 비교해서 5%에서 많게는 10%까지 매출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특히 패딩 상품이 주력인 아웃도어나 이 스포츠 브랜드의 판매 부진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겨울을 겨냥해서 세일 행사도 하고 막 이러던데 이 유통과 타격이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L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세일 기간 내에 프리미엄 패딩을 구매하면 구입 금액의 10%를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고요. S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물량 공세에 나서서 이 패딩과 코트, 모피 등 이 겨울 아우터 재고를 작년 행사 때보다 20%나 더 많이 확보했지만 하루 평균 매출이 목표 대비 80%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겨울 시즌 상품 대상으로 연중 최대 할인 행사를 벌이고 있지만 상품 소진이 더딘 것으로 알려졌고요. TV홈 쇼핑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나 시청자들이 패딩이나 모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 관련 상품에 대한 시간을 줄였다라고 합니다. 겨울옷 매출은 날씨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 네. 이건 뭐 날씨만 바라보고 있는 형편이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비가 내리고 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네. 하는데 이렇게 날이 추워지면 어르신들은 시큰시큰 이제 무릎이 아프다고 호소하시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이게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날 춥고 왜 으슬으슬하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무릎, 관절 마디마디가 쑤시다는 분들 참 많습니다. 겨울철에 특히 많은데 네. 자, 겨울철 관절 건강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함께 보시죠. 튼튼한 두 다리와 건강한 신체로 행복한 삶을 누리는 노년.
누구나 바라는 모습일 텐데요. 그러나 현실은 관절 통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고 무릎이야. 어김없이 이렇게 찬바람이 불면 무릎이 시큰시큰 아파오더라고요.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까요? 찬바람이 불어서 그런 걸까요? 그렇다고 그냥 두시기에 큰일 납니다. 자, 점점 방치하고 진행시키면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악화가 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해야 되는지 꼼꼼하게 알아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와 함께 속속들이 체크해 보시죠. 무릎아, 말 좀 듣자. 말 좀 들어. 아이고 무릎이야. 겨울철 관절 관리를 위해 정형외과 전문의를 만났습니다. 궁금한 게 참 많아요. 아니, 겨울철만 되면은 이 무릎이 아픈 것이 왜 그렇게 겨울철만 되면 무릎이 아픈 걸까요? 무릎은 날씨를 알아보지요. 오. 기온이 떨어지면 관절이 팽창하고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고 근육이 굳기 때문에 통증을 더 유발하는 걸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이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계신 분들은 진짜 곡소리 날 정도로 아프다. 네. 뭐 그렇게 이제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는데 네. 그러니까 관절염이면 왜 그렇게 아픈 걸까요? 세월이 지나면서 네. 반올상 연골, 골연골 이게 다 소실이 됩니다. 근데 우리의 뼈는 신경이 바로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움직임, 걸을 때 뼈와 뼈가 부딪히는 것이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알면서도 사람들이 또 최대한 버티다 병원들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방치하시는 경우들이 더러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관절 자체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압력이 올라가면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염증을 더 일으키고 이렇게 악순환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 통증을 사실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체감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좀 많이 진행된 관절염 환자를 저는 치료를 하기 때문에요. 네. 연골이 없이 노출된 뼈, 그래서 뼈를 깎는 아픔 이렇게 표현을 하면 간단합니다. 퇴행성 무릎관절염 환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 환자 중 약 56%에 육박할 정도인데요. 퇴행성 관절염은 노년층에서는 피할 수 없는 단골 질환인 셈이죠. 그렇다면 나의 무릎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선 어떤 검사가 필요할까요? 선생님. 제가 이 무릎 통증에 걱정스러운 마음에 지금 검사를 좀 받고 왔어요. 근데 제가 받은 검사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해요. 방금 받은 검사는 단순 X선 촬영 검사입니다. 퇴행성 관절염 증상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께서 내원하시는 경우에 맨 처음으로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퇴행성 관절염 검사의 척도는 X선. 네. 그러면 조금 더 세심하게 심도 있게 살펴보고 싶다 할 경우에는 어떤 검사들을 조금 통해서 확인하나요? X선 검사를 통해서는 관절 간격이 좁아져 있는지 그리고 골격이 얼마나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고 관절염을 진단할 수 있고요. 또 그 진행 정도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MR 검사를 추가하는 이유는 연부 조직에 손상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올판 연골에 손상이 있거나 또한 전방 십자인대나 후방 십자인대에 손상이 있는지를 먼저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4기 진단을 받고 걷기조차 어려웠다는 양복희 씨. 최근 인공관절 로봇 수술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물리치료실에서 지금 어떤 물리치료 받고 계셨던 거예요? 무릎 관절 수술하고요. 꺾기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무릎 수술을 하셨구나. 뭐 때문에 그럼 무릎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그 관절이 안 좋아서 많이 닳았다네요. 그래서 인공 관절을 했어요. 인공 관절 수술도 요즘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어떤 수술로 받으신 거예요? 인공 관절 중에서도요. 로봇 관절. 그 전에 이제 왼쪽은 그냥 로봇 수술이 아니라 인공 관절 수술을 했거든요. 그때는 3주가 지나서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금 5일 정도인데도 제가 워커를 가지고
이렇게 걷는 것도 아주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번 수술은 그 느낌이 좋아서 아주 만족하고 있어요. 최근 의학기술의 발달로 로봇과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이 도입됐는데요. 3D 시뮬레이션을 통해 오차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이렇게 로봇 수술로 하시는 네.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네. 어떤 수술이에요? 예를 들자면 네, 요즘 자동차에서 차선 이탈 기능이 있습니다. 맞아요. 넘어가면 네. 핸들을 안쪽으로 돌려줍니다. 크루즈 컨트롤. 네. 이 로봇은 미리 설계되어 있는 것을 미리 잘라야 될 뼈 부분들에 대해서 그 모양에 맞춰서 뼈를 절삭하게 되는데요. 미리 데이터를 알고 있어서 거기를 벗어나게 되면 기계가 더 이상 진행을 못하게 잡아줍니다. 그 뒤에 있을 뭐 회복이나 추후 경과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런 부분은 어떤가요? 대부분 인공관절 수술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 합니다. 심혈관계 합병증, 네, 혈압하고 그다음에 호흡수 이런 게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인공관절을 로봇으로 하게 되면 골수광 내에 구멍을 안 뚫습니다. 그래서 출혈이 훨씬 적습니다. 심혈관계 합병증이 확실히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진짜 그 인공관절 고민만 하고 계신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예. 네. 너무 겁먹지 말고 통증 해결하시고 새 무릎 새 인생 찾으시고 새 찾은 인생 길게 사십시오. 관절 건강을 되찾게 된 양복희 씨. 뭐 작은 동산이라든지 이런 데 가기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곳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싶고 또 좋은 곳이 있으면 같이 여행도 하고 싶고 그러거든요. 이야, 너무 좋아요. 정말 좋은 결과 안고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 그 기쁜 마음 이제 서로를 보면서 한번 나눠보시죠. 네. 제가 이렇게 이제 편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려요. 범죄자들이 제대로 죄값을 치를 때까지 우리의 정당한 분노를 하나로 모아보겠습니다. 분노 유발자들 이고은 변호사 그리고 신인선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9월입니다.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관절병원에서 의사 한 명이 1년 동안 4,000번의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1년이 365일이니까 하루도 쉬지 않고 10건 이상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주 6일 근무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단순 계산을 좀 해보면 하루에 13번 수술을 했다는 건데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뭐 사람이 로봇도 아니고 이게 가능할까 싶은데요. 당연히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한 의사가 처리할 수 있는 수술량의 범위를 초과했다라고 일반인인 저조차도 생각이 드는데요. 의료계 전문가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공관절 수술 같은 경우에는 절개에서 봉합까지 짧으면 1시간, 길면 2시간까지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의사들은 하루에 2-3건 정도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것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혹시 대리수술 혹은 유령수술한 거 아니야?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네, 대리 수술이라는 게 원래 수술하기로 했던 의사 말고 다른 사람이 수술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 수술 청약상에는 굉장히 유명한 어떤 의사를 찾아갔으면 그 의사가 집도하는 걸로 우리가 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의사가 수술을 했거나 혹은 간호조무사나 간호사 어떤 경우에는요. 아예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수술을 하는 경우 이걸 우리가 대리 수술이라고 불리고요. 누가 나를 수술했는지 모른다고 해서 이 대리 수술을 소위 유령 수술이다 이렇게도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통과가 됐잖아요. 네. 법안이 시행이 됐는데 그게 변한 게 없나 봐요. 이게 있으면 누가 수술했는지 자명하게 나올 텐데. 그렇죠. 자, 오늘 분노 유발자들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분노 유발자 주제입니다. 환자의 생명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손, 대리 수술입니다. 이게 분명히 내가 상담을 받고 해주기로 한 의사가 정해져 있는데 수술대에 누워있는 동안 날 수술한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면 정말 무서운 일일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수술한다는 거는 와, 이거 정말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요? 그러니까요. 특히 마취에 누워 있으면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체 누가 이 고도의 전문 지식을 요하는 전문직 의사를 대신해서 수술을 하는 걸까요? 이 영상을 보면 그 의문이 풀리실 겁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부산의 한 정형외과를 찾은 남성입니다. 잠시 후 수술실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성이 들어가더니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다시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의 정체 바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었는데요. 10분 뒤 환자가 수술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고 의사는 수술 중간에 사복 차림으로 나타났다가 20분도 되지 않아 수술실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 결국 뇌사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 멀쩡하게 들어갔던 환자, 멀쩡하게 들어갔던 사람이 뇌사 상태에 빠졌다. 이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의사는 환자 내버려두고 그냥 나가고 그 안에 있던 사람은 영업사원이었고 수술복을 입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영업사원이 수술을 했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경찰에서도요,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이 병원 외부의 CCTV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사원에 의한 대리 수술이었다라는 점을 입증을 했는데요. 이 간단한 어깨 수술을 받고자 병원을 찾았던 이 46세 남성 환자는요, 결국 뇌사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아, 너무 안타깝네요. 근데 이거는 의료사고 이전에 사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내가 계약한 집도의가 아니라 다른 의사가 수술했다라고 하면요. 뭐 우리가 의료법 위반도 생각할 수 있고요. 상해죄나 정말 말씀 주신 대로 사기죄까지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형법상 상해죄의 성립은 내가 동의하지 않는 의사가 메스로 내 몸을 자른다, 내 몸에 손을 댄다. 이 자체가 형법상 상해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고요. 또 다른 의사나 이 간호사가 수술한다라는 점을 환자가 수술하기 전에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수술비를 받았다라고 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정말 의문인 게 의사 면허가 없는 영업사원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수술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아요. 이 부분을 알면 더 충격적인데요. 이 영업사원 어디서 이런 기술을 배웠냐? 이 관련 업체에서 해부학 관련 이 시술을 보고서는 그냥 그걸 따라해서 와. 이 46세 남성 환자에게 그대로 수술을 한 겁니다. 들통난 건 이번 한 건이었지만 조사를 해보니까요. 무려 이 영업사원이 9차례나 수술실에 들어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 의사도 아닌데 수술을 한 이 영업사원도 문제가 있지만 자기를 믿게 만들고 수술대에 눕게 만든 이 의사 있죠. 의사도 문제죠. 예, 이 사람이 저는 더 무거운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CCTV가 있었으니까 이건 억울한 상황이 천하에 드러나게 됐고 네. 우리도 알게 되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게 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수술 전에 수술 동의서를 환자에게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서류를 위조합니다. 거기에 이 환자의 서명을 위조해서 동의서에 입력하고요. 진료 기록을 또 조작하기도 했다. 와. 야, 이거 뭐 이게 처벌받아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경찰에서도요, 그 원장이었던 이 씨, 또 영업사원 박 씨, 또 진료 기록을 그렇게 조작을 했던 간호조무사까지 7명 정도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요. 검찰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의사로서 이 최소한의 윤리 의식을 저버렸고 이 의료계의 신뢰를 추락시켰다라면서 의사 이 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또 영업사원 박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요, 1심 재판부에서는 의사 이 씨에 대해서 징역 1년을 선고했고요. 또 의료면허 없이 환자를 수술한 의료기기 영업사원 박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근데 이 의사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1년을, 영업사원에게는 3년을 구형했는데 10개월을. 이거 너무 관대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교통사고를 이렇게 실수로 내서 어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요.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 금고 2년 이상 실형이 선고됩니다. 이거는 분명한 운전 과실로 해서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이렇게 실형을 사는데 의사가 공모를 해가지고 영업사원에게 대리 수술을 시키고 환자를 사망하게 했는데 징역 1년, 징역 10개월이다? 저도 납득이 되지 않는데 억울하게 돌아가신 이 피해자의 유족분들 네. 그 판결 결과 들으면서 마음이 어떠셨을지 정말 상상조차 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의사가 구속이 됐어요. 그런데 또 황당한 게 열흘 후에 병원 영업을 재개합니다.
이건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원장 이 씨가요. 네. 처음에 의료법 위반이나 뭐 여러 가지 죄명으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 과정 중에 본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을 했고요. 또 유족과 합의에 이릅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보증금 2천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장 이 씨 입장에서는 석방이 돼서 본인은 자유의 몸이 됐죠. 또 판결은 1심, 2심, 3심까지 기간이 또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동안 본인의 영업장이 병원으로 돌아가서 버젓이 영업을 한 겁니다. 그런 더 충격적인 거는 본인이 때문에 이렇게 환자가 사망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구속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도 병원이 문을 닫았냐? 그게 아니에요. 다른 의사를 고용해서 영업을 계속해서 이어갔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최소한의 반성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데 열흘이면 뭐 휴가 기간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오로지 돈이구만.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이 다행히도 이 보건소에다가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의료법상 이 무자격자한테 이런 의료행위를 시키면 병원은 영업정지 3개월, 의사도 자격정지 3개월에 처해지는데 문제는 검찰에서 기소를 해야 우리가 이런 처분이 가능합니다라고 답변을 한 거예요. 결국 검찰의 기소를 통해서야 이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이런 비의료인의 대리 수술이 뭐 의료계 관계자 말에 따르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리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는 건데 어떻게 의료계의 관행 이런 얘기가 붙는다는 건 그냥 의뢰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든 병원에 사실 대리 수술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일부 병원의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병원에서 이 대리 수술을 하는 경우에 왜 그럴까? 뭐 문제는 돈인 거죠, 사실은. 인건비 절감이 1차 목표고 이유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의사와 영업사원이 서로 사실은 공생관계인 거예요. 영업사원이 의사 대신에 수술을 해주면 그 사이에 의사는 더 많은 신환, 이 새로운 환자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수술까지 해줬는데 그 영업사원 기계 안 사줄 거예요. 의사가 사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판매 실적을 올릴 수 있으니까 서로가 이걸 윈윈 관계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서로가 공생하는 관계로 그렇게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업체 같은 경우에는 기계를 사면 의사 입장에서는 A 업체 영업사원이 와서 수술을 해줘요. 근데 B 업체 같은 경우에는 기계만 팔고 아무것도 안 해줘요. 그러면은 당연히 의사 입장에서는 A 업체를 선택하게 되고 영업사원이 내가 원치 않더라도 판매 실적을 올리려면은 수술까지도 또 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업체 경쟁에서 유리해지니까 또 의료기기 회사에서는 병원이 고객이다라는 의뢰 입장처럼 되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나 봐요. 그러니까 물론 이 새로운 이 의료기기가 생기면 의사들이 이제 처음에 작동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수술 중에 영업사원을 불러서 작동 방법을 물어보거나 이렇게 작동하는 게 맞는지 수술실에 불러서 물어보고 그러는 경우는 굉장히 흔하게 있다고 해요. 한 매체에서 이 취재한 전직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증언을 했는데요. 충격적입니다. 이 척추 수술에 내가 영업사원인 내가 참여를 해서 나사를 돌리는 일뿐만 아니라 망치질까지 영업사원이 대신해줄 정도다라고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말도 안 됩니다. 뭐 이런 상황을 보다 못한 한 영업사원이 보건당국에 뭐 직접 신고를 했는데요. 이 영업사원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은 수술실에 못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해당 의료기기 회사 대표가 다른 직원들은 다 수술 들어가서 시키는 대로 하는데 왜 당신만 못한다고 하냐면서 해고를 했다고 합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행이 바뀌지 않고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행을 뿌리 뽑으려면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영업정지 3개월? 네. 3개월 쉬다가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러니 뭐 걸리면 좀 쉬지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법이 강화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말씀 주신 대로 성반망의 처벌에 그치는 거예요. 영업정지 3개월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당장 몇 년 동안 걸리지만 않으면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의사 입장에선 달콤한 유혹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리수술, 유령수술인 게 밝혀져서 있을 경우에는 면허 취소하는 행정처분이 내려져야 되고요. 지금도 종종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요. 다시 재교부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교부를 받는 경우도 많은데 저는 의사라면 이렇게 대리 수술에 적극 가담하고 영업적인 이익을 취한다? 의사로서의 자격을 포기한 게 아, 아닌가라는 그럼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사 자격증을 단순 취소하는 게 아니라 아예 재교부를 금하게 맞아요. 하는 영구 박탈법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저희가 뭐 이야기 듣는데도 정말 이 분노 유발자들에 맞게 좀 분노하고 있는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번에는요, 간호조무사가 의사 대신 대리 수술을 자행한 경우입니다. 산모 출산 과정 등에서 무려 600차례 넘게 봉합 수술을 집도한 사건.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검찰이 공소장을 공개했는데요. 공소 사실에 따르면요. 간호조무사 D씨는 2014년 12월부터 이 산부인과에서 수술 보조로 근무를 했습니다. 해당 병원 의사들은 요실금 수술, 소음순 성형 등 이 여성 성형술, 그리고 복강경 수술 준비와 수술 후의 봉합 등의 마무리를 간호조무사인 D씨에게 맡겼습니다. 이 간호조무사 D씨는 의사의 지시를 받아서 말씀 주신 대로 600여 차례 수술에 참여했고요. 그런데 의사들이 수술을 마무리한 것처럼 이 건강보험공단을 속여서 8억 4천만 원을 타냈습니다. 이 아무리 마무리 봉합이라고 해도 보통은 연차 낮은 의사들이 와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간호조무사가 했다? 이거 간호조무사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이 원장이요. 간호조무사가 아니라 아예 자격이 없는 아르바이트 직원까지 고용을 해서 수술실에서 간호사 역할을 이 아르바이트생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절제 부위를 봉합할 때 봉합실을 바늘로 깨어서 의사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이 아르바이트생한테 시켰고요. 또 환부를 거즈로 소독하도록 지시했던 것까지 조사가 됐습니다. 이 아르바이트 직원이요. 수술 참여 횟수가요. 무려 250여 회를 수술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거 아무리 간단한 작업이라도 어떤 긴급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아르바이트 힘을 쓰는 게 병원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런데 이것뿐이 아니고요. 하다가 간호조무사가 의사로 둔갑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습니다. 명의로 소문난 70대 성형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뭐 코필러, 눈꼬리 처짐 수술 등 잘한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환자가 몰렸는데요. 이 환자들이 이 의사에게만 시술을 받고 싶다면서 찾아올 정도로 성형외과 시술계 신의 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의사가요,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에이. 말이 안 돼. 아니. 어이가 없네요. 설마. 설마가 사람을 잡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간호조무사였는데요. 의사가 아니면서도 의사인 척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계속 이어왔던 거죠. 그 횟수가요. 3년 동안 무려 1,300여 회, 1,300번이나 이렇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료기록부에는 진짜 의사인 동료 의사가 이러한 의료행위를 한 것처럼 또 거짓으로 또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분이 신의 손이라고 불렸다고요? 네. 그러면 이 진짜 의사라는 사람은 의대를 뭐하러 다녔나? 그러니까요. 거의 한 10년 넘게 공부하고 의사 그 전문의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거 뭐하러 다닌 거야? 이거 간호조무사가 수술을 더 잘하면 이게 기능인이잖아요, 그냥. 이게 그쵸. 의대 공부라는 게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어쨌든 이 70대 간호조무사가 성형외과 관련해서 수술, 시술 이런 걸 다 했고 그다음에 이걸 의사는 방관했고 오히려 신의 손이라는 명칭까지 받았고 무려 3년 동안 1,300회가 넘는 시술을 했다. 야, 이 환자들은 눈치 못 챘나 봐요. 별명이 신의 손이잖아요. 이 신의 손이 의사가 아니라 이 간호조무사가 신의 손이었다는 건데, 근데 실제로 실력은 좋았던 걸로 보여요. 그렇지만 엄연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입니다. 엄연한 불법입니다. 이 의사나 간호조무사는 각자 주어진 역할이 있고요. 반드시 의사가 해야만 하는 의료행위가 법에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걸 간호조무사나 의사가 의료인이니까 저희보다 더 잘 알았겠죠. 그런데 서로가 공생관계로 서로의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로 환자를 깜짝같이 속였던 겁니다. 심지어 이 70대 간호조무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내가 상담을 해줬지만 수술은 내가 아니라 의사가 했다고 버젓이 거짓말을 하기도 했고요. 거짓말이네요. 또 의사가 시술할 때 내가 간호조무사로 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면서 적반하장식으로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도와준 게 아니라 맡아서 그냥 하신 거구만. 근데 환자들은 70대 나이 지긋한 베테랑 의사라고 착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거는 완전 사기 아닙니까? 사기. 그렇죠. 사기죠. 사기예요. 뭐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정말 황당한데
재판부는 어떻게 판결을 내렸어요? 예, 재판부에서는요, 이 70대 간호조무사가 명의로 소문이 났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시술을 받으러 온 환자들이 굳이 의사에게 수술을 받을 이유가 없으며 또 이 간호조무사 A씨가 이 의사 B씨의 관여 없이 독립적으로 진료를 하고 수술을 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판결을 내렸냐면요, 이 3년여간에 걸친 범행 횟수가 1,300회가 넘고 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해 수억 원의 불법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사는 직원들을 회유해서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징역 1년 8개월을, 의사에 대해서는 징역 1년 4개월의 선고를 내렸습니다. 의사는 그냥 단지 자기 그 의사 면허증 빌려준 사람이구만요. 그렇죠. 이 사람은 아예 수술을 못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수술 잘하는 간호조무사를 고용을 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수술하게 한 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이 인기 있는 의사가 상담해요. 그래서 수술을 약속한 다음에 수술은 다른 의사가 합니다. 이게 성형외과 대리 수술이 만연하고 있다는데 이런 관행이 부른 비극이 또 있습니다. 네, 그 사연은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소 턱이 콤플렉스였던 25살 대학생 권 씨, 안면 윤곽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술을 받기로 한 병원장은 수술이 끝나기도 전에 수술장을 나가버리고 1시간 후 의문의 의사가 수술실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의사마저도 1시간 뒤에 수술실을 나가고 간호조무사가 혼자 수술실에 남았는데요. 간호조무사는 그 후 30분가량 홀로 권 씨의 지혈을 맡았습니다. 환자가 잠든 사이에 등장하는 의사, 유령 의사, 또 섀도우 닥터 이렇게도 불리잖아요. 이 두 명의 의사가 말씀 주신 대로 순차적으로 수술방을 계속 자리를 비웠습니다. 수술 시작 이후부터 이 환자에 대한 출혈이 계속됐고요. 출혈량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시작부터 출혈이 계속됐는데 그렇게 피를 흘리고 있는데 의사들은 도대체 어디 간 겁니까? 환자가 피를 흘리는 동안요, 이 의사들 다른 수술방에서 또 다른 환자를 수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해당 성형외과에는 단시간 내에 많은 환자를 정말 공장식으로 막 수술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 개의 수술방을 동시에 열어서요, 집도이였던 장 씨, 또 이 봉합 담당 의사 신무 씨가 1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기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수술을 맡았던 의사가요, 모두 3명이었습니다. 이 마취 전문의가 한 번 환자를 마취하면 2번 환자, 1번 환자를 마취하면 2번 환자를 또 마취하러 순차적으로 정말 기계처럼 1번, 2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을 맡았던 병원장은 마취가 끝난 환자들을 차례로 수술을 했는데요. 이 수술 부위를 절개하고 뼈를 잘라낸 뒤에 또 다음 수술실로 이동해서 또 절개하고 잘라내고 이 일을 계속 반복했고요. 그러면 이 유령의사 신 씨가 수술실에 등장을 해서 수술 부위를 세척하고 봉합하는 일을 맡아서 또 순차로 이동해가면서 했습니다. 이게 병원이 아니고 공장이군요. 네, 그러네요. 컨베이어 벨트 돌아가면 모던 타임즈에서 찰리 채플린이 이렇게 볼트 너트 채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1번 방 가서 자르고 그냥 2번 방 움직여 자르고. 그러니까 환자가 있으면 온전히 의사가 그 전 과정을 지켜보고 어떻게 됐나 확인하고 다른 데로 가서 또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네? 공장처럼 병원이 소위 말해서 가동이 된 건데. 그러니 체크를 못 하죠. 네, 이 환자가 얼마나 출혈이 많았냐면 이거 충격적입니다. 보통 이런 수술을 할 때 출혈량이 200cc에서 400cc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대학생 권 씨의 출혈량이 3,500cc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5kg인 이 여성의 전체 혈액량이 3,500cc라고 하는데 치사량이라고 보면 되죠. 결국 이 환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기 병원이잖아요. 근데 병원에는 혈액이 없는 것도 아니고 수혈만 했어도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이 수술이 시작되고요. 119에 이 환자가 실려가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냐? 무려 11시간 동안 이 환자가 방치됐었던 뭐야? 거예요. 왜 이렇게 출혈, 3,500cc까지 출혈이 있었음에도 왜 이렇게 방치가 됐냐 살펴봤더니 집도의 장 씨고 뭐 봉합을 하는 신 씨고 2번, 3번, 4번, 5번 환자 수술하느라 바쁜
바빴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다량의 출혈이 나왔는지 지혈이 필요한지 호송이 필요한지 이런 대처가 늦어졌던 겁니다. 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고요. 작년 초에 이 최종 선고가 됐습니다. 네, 어떻게 되나요? 성형외과 원장에 대해서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 원의 형이 확정이 됐고요. 또 함께 기소된 유령 의사, 그 봉합을 담당했던 이 신모 씨 같은 경우에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고요. 간호조무사 전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를 각각 확정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피를 많이 흘리던 환자에게 이 수혈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을 했고요. 또 간호조무사에게 30분가량 압박 지혈을 시킨 행위는 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이다라고 봤습니다. 원장 장 씨에 대해서는요. 진료기록부에 서명하지 않은 혐의와 또 의료 광고에 관한 부작용 정보를 누락한 혐의, 그러니까 이 의료법 위반에 대한 혐의가 추가가 됐는데요. 저는 이 사건도 사실은 원장 에 대해서만 실형이 나왔을 뿐이고요. 네. 유령 의사, 이 봉합을 담당했던 의사는 결국 집행유예가 됐다는 거고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에 벌금형에 그쳤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부분을 담당을 하긴 했지만 다 의사가 한 거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결국에는 한 의사가 수술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해야 절개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 출혈이 많구나. 그 다음 과정에도 좀 유의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이제 감안을 하면서 하는데 부분만 감당하고 그 과정이 그 다음 의사에게 제대로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방치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71명의 의사 등이 대리수술, 또 유령수술 등의 이유로 면허 취소, 또 자격 정지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큰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행정처분도 사실은 밝혀져야 수면 위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석건화가 된 그런 케이스만 이 행정처분이 됐다는 점에서 실제로 실상은 훨씬 더 많은 대리수술과 유령수술 사례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적잖게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국에 뭐 공장화가 되든 또 영업사원을 시키든 병원 입장에서는 잘못돼도 실형 1년? 그 정도에 그치니까 계속해서 대리수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서 만약에 대리수술이 밝혀졌다라고 하면 면허를 영구박탈하는 방법.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지속적인 대리수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미국이랑 독일 같은 선진 국가에서는 이런 행위를 상해죄로 이렇게 처벌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가벼운지 모르겠어요. 손방망이 처벌이에요.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원장도 본인이 딱 보석돼서 나오니까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서 영업하잖아요. 또 본인이 구속되고 나니까 본인 병원 이름으로 다른 의사 고용해서 바로 수술을 시작을 하잖아요. 저는 이렇기 때문에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을 해가지고 발각된 경우에는 병원 명단이나 의사 명단을 국민한테 공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쉽게 내가 갈 병원이 혹시 이런 이력이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든다면 어디 부끄러워서 대리수술하고 이렇게 해서 처벌받은 사람이 또다시 병원을 개원하거나 다른 의사를 고용해서 버젓이 같은 이름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이런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알까요? 모를 것 그런 같아요. 생각이 또 들고 직업의식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돈에 미치면 안 됩니다. 돈에 미치면 다른 거 해야죠. 그런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직업을 왜 합니까? 가뜩이나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13분을 넘어섰습니다. 이번엔 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볼게요. 머니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을 만나볼지 기대되는데요. 오늘의 고민은요.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으로 이 엄마의 노후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효자네요. 효자네요. 네. 아버지 사망보험금으로 이걸 어머니의 어떻게 노후 써야 준비. 될지. 효자의 사연인데 김현우 소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은 다른 날과 다르게 사연이 조금 찡한 사연을 주셨는데 아들한테 아버지는 저도 그렇고요. 정말 큰 산 같은 존재거든요. 돌아가셨다니까 정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아드님의 나이가 몇 살이든지 간에 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든든한 보호자, 그리고 또 어머니, 이 배우자 입장에서는 평생을 함께해온 이 반려자를 잃으신 거니까 아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드실 것 같습니다. 또 그런데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이 슬픔도 크시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불안도 굉장히 크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불안한 마음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살펴보면 오늘 고민을 좀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이 사시면서 얼마나 서로 의지했겠어요. 이런저런 고민도 나눴을 테고.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상의할 사람도 없고 도란도란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고 진짜 이런 얘기를 좀 해보면 저도 저희 남편 얼굴이 탁 떠오르면서 잘해야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정서적인 불안감도 있을 거고 네. 집안의 가장이 사라졌으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뭐 이런 불안감도 빼놓을 수 없을 건데 근데 어쨌든 이제 산 사람은 또 살아야 되는 거니까. 네. 네, 맞습니다. 이제 한 그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던 이 가장이 사라지게 된다면 이 사실 남은 분들은 굉장히 막막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가슴이 답답하실 텐데요. 일단은 오늘부터 당장 수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나마 오늘 사연 같은 경우에는 생전에 드러났던 보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이 보험금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걸 두고 이제 어머님과 또 아들 간의 의견 차이가 조금 있는 사연 같습니다. 네, 이 사연을 보다 자세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꽁트 만나보시죠. 소박하게 살던 우리 가족에게 몇 달 전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슬퍼할 겨를 없이 이것저것 정리할 게 참 많더라고요. 폭풍 같은 몇 달이 지나 한숨 돌리고 나니 저와 엄마에게 남은 건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이었습니다. 네 아빠 떠나고 눈앞이 캄캄했는데 이거라도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니 인선아. 너 앞으로 공부하고 장가 가는데 이거 너 보태 써라. 장가라니 무슨 소리야? 그럼 엄마는 아빠도 안 계신데 엄마도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 생활비로 쓰세요. 아니야. 이제는 엄마가 가장인데 엄마도 좀 제대로 된 일을 해야지. 나 아직은 아픈 데도 없고 엄마 튼튼해. 괜찮아. 일은 조금만 하시고 건강을 챙겨야지 엄마. 엄마까지 잘못되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 인선아, 엄마는 100살까지 살 거야. 너 걱정하지 마. 엄마, 돈은 내가 알아서 벌게. 비록 지금은 취준생이지만 내가 빨리 취직해서 엄마 호강시켜 줄 거야.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 요즘 젊은 사람들 그 돈도 없고 집도 없어서 결혼도 못 한다더라. 너 엄마 걱정 말고 네 앞그림 하는데 이 돈 써 너 줄게. 엄마, 나는 젊은 게 무기야. 엄마니 정말 내 걱정하지 말고 엄마 제발 가서. 아니야, 너야말로 엄마 말 잘 들어. 일부는 그 결혼 자금으로 빼놓고 일부는 생활비 쓰면서 너 학원도 다니고 취업 준비 그것도 바짝 하자. 알았지? 나는 나 알아서 살게. 엄마는 아빠의 사망보험금을 자꾸 저에게 주시려고 하는데요. 전 엄마가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노후 준비를 하는 데 쓰고 싶어요. 그동안 어려운 형편에 두 분의 노후 준비는 엄두도 못 냈었는데 지금부터라도 제가 챙겨드리고 싶습니다. 착해라. 효자예요. 근데 아직 취준생이라는 거 보니까 아버지가 좀 일찍 가셨네. 네,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황망할까요? 근데 사연을 보니까 이 가정 자체가 좀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아버지가 이제 생전에 가족을 위해서 사망보험금을 들어둔 게 있으셨나 봅니다. 네, 사망보험은 그 보험을 든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남은 가족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 맞죠, 소장님? 네, 흔히들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맞는데요. 이 사망보험, 이 사망하셨을 때 돌아가시는 건 맞지만 이 보험을 어디에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보험사에서 가입하는 사망보험은 일반 사망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망의 원인을 따지지 않고 사망하시면 사망보험금을 지급을 해주는데요. 손해보험사에서는 이 사망의 원인에 따라서 질병 사망이냐 상해 사망이냐 이 특약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뭐 질병 사망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이 사고로 돌아가셨다라고 한다면은 이 보험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폭넓게 좀 보장을 받고 싶다, 가입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생명보험사의 일반 사망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는 남은 가족들이 받는 건데 만약에 저희 뭐 1억 보장 이런 숫자가 있잖아요. 예. 그럼 1억 보장 그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보험사에서 다 지급을 해주고 받기는 다 받는데 요걸 또 내야 됩니다. 요거는 세금?
세금 그쵸? 못 네. 뗀다고 하면 세금이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이 사망보험금을 어떻게 수령하냐에 따라서 이 상속세를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보험을 계약할 때 보면 보험을 계약하는 계약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피보험자, 수익자 이렇게 이 세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보험 계약자는 보험을 말 그대로 계약한 당사자입니다. 보험료도 내게 되고 그 보험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피보험자는 그 보장의 대상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누가 아팠을 때 보험금이 나오냐, 누가 돌아가셨을 때 보험금이 나오냐 해서 이 누구를 담당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인데요. 만약에 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반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 뭐 암보험이다 그러면 그 암에 걸리신 분, 이분한테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망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여기서 상속세는 누가 계약자고 누가 수익자냐,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남편의 사망보험이니까 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이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경우에 그렇게 계약을 하세요. 그러니까 남편분 입장에서는 아유, 내가 사망하게 되면 그래도 남겨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보험이라도 하나 남겨줘야지 해서 본인이 계약을 하시고 본인이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남편이 피보험자, 그리고 아내가 수익자일 경우에는 남편 사망으로 인해서 보험금이 아내에게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 보험을 남편이 가입해서 남편 돈으로 냈다. 그러면 이 보험금도 상속세를 내야 될 대상이 됩니다. 아니 남편 돈이 다 내 돈이고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그 부부는 일심동체라는데 네. 왜 여기서 세금을 상속세를 내라는 거예요? 네, 이게 사실 뭐 남편 돈이 내 돈, 내 돈이 내 돈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증여세도 사실 이 남편과 아내의 돈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잖아요. 이 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요즘에는 뭐 남자가 가장이고 경제활동 혼자 하고 이런 경우보다는 맞벌이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부 모두 이 사망이라는 건 굉장히 치명적인 위험인데요. 사망보험금을 가입하실 때는 교차로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사망보험금은 아내가 계약자로 아내가 보험료를 내고 아내의 이 사망보험은 남편이 계약자가 돼서 남편이 보험료를 내는 식으로 이렇게 교차해서 가입하시면 나중에 혹시나 무슨 일이 생겨도 상속세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남편 보험료 아내가 내고 네. 아내 보험료 남편이 내고. 그렇습니다. 오, 신기하네요. 네. 근데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상속세를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보험금이 3억 원, 사실 큰 돈이죠. 그런데 네. 상속세에는 이 상속공제라는 게 있어서 일정 금액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고 그냥 이제 빼주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빼주냐? 이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5억 원을 공제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일괄공제라고 해서 5억 원을 또 빼줍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배우자가 살아있는 상황에서는 10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10억 원. 네. 오. 그럼 만약에 법적 상속인, 즉 자식이 보험금을 타갈 때 이때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연에서처럼 이제 아내분이 사망보험금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걸 상속신고를 다 한 다음에 그럼 이제 아내분의 재산이죠. 이 돈을 자녀한테 물려주게 되면 이건 또 증여세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뭐 상속세 신고를 안 했다면은 이 자녀가 바로 3억 원을 상속받았을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그 10억 원 한도 내에서 상속 공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상속세가 없습니다. 이 보험금이 10억 원 이상만 안 나오면 세금 걱정은 일단 없는 거네요. 네. 괜히 걱정했네. 그러니까 괜히 걱정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 해결에 좀 나서 보도록 하죠. 이 돈을 어머니의 노후 자금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 이 아들의 결혼 자금과 기타 생활비로 쓸 것이냐, 이걸 두고 이 모자가 지금 의견 차이를 좀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재정적인 상황을 알아보기 전에 아버지 생전에 어땠는지 네. 그거부터 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생전 수입입니다. 아버지가 이 매달 2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으셨고요. 어머니도 아르바이트 등 소일거리를 하셨습니다. 월 80만 원 이 수입이 있으셨네요. 그래서 이 가족의 총 수입이 330만 원이었습니다. 야, 근데 여기서 아버지가 사망하셨으니까 250만 원은 없어진 거고, 네. 그죠? 어머니가 아르바이트 해서 번 돈 80만 원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요건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당장에 놓고 보면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요. 다행히도 아버지가 직장을 다니셨잖아요. 이 소득이 있으셨으니까 당연스럽게 국민연금을 꾸준히 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연금을 가입하다가 사망하시게 되면 이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나옵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을 했을 때 그 가입자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지급되는 연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되는데요. 그 가입 기간에 따라서 몇 퍼센트의 국민연금이 나오는지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20년 이상 가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원래 그분이 받아야 될 연금액의 60%가 유족에게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이가 지금 50세가 넘으셨다고 했으니까 한 20년은 충분히 납입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내가 낸 연금, 내가 받아야 될 연금의 60%를 받을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부양가족이 누가 있고 몇 명이냐에 따라서 부양가족 연금액이라는 게 추가로 나옵니다. 뭐 소액이지만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연간 30만 원, 자녀 같은 경우에는 연 20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족연금 플러스 이 부양가족 연금액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유족연금은 아내분이 받는 건가요? 네, 유족연금은 이제 국민연금에서 정해놓은 이 순위가 있습니다. 그 순위가 있다면 그분에게 지급되고 없다면 다음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해당 순위의 대상자가 없으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저는 안 받고요, 아들한테 넘겨줄래요, 이거는 안 돼요. 자, 순위를 보자면 1순위는 배우자. 지금 다행히 배우자가 있으시죠. 그런데 만약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녀로 가게 되는데 네. 그런데 그 자녀의 나이가 25세를 넘지 않거나 미만이거나 손자 같은 경우는 19세 미만이어야 됩니다. 혹은 장애 2급을 가진 자녀라고 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이 지급되고요. 이런 자녀가 없다면 그 다음 세 번째는 60세 이상이거나 장애 2급 이상을 가진 부모님, 이분이 이제 유족연금 대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가정의 경우에는 아내분,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유족연금이 나오면 이 가족의 상황은 어떻게 될지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아내에게 유족연금이 월 60만 원 나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하시던 아르바이트 월급이 80만 원. 자, 그래서 월 소득이 총 140만 원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지출을 좀 보시면요. 월 225만 원입니다. 월세 60만 원, 보험 25만 원, 아들 용돈 40만 원, 그리고 생활비가 100만 원입니다. 지출이 225만 원. 근데 예전에는 수입이 330만 원이었으니까 이걸 쓰고도 저축을 할 수 가능했죠. 있었는데 네네. 지금 이게 완전히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결혼은 나중 문제고 지금 당장 생활비가 문제인데요. 그런데요. 이게 좀 문제인데 계산을 해보면 뭐 한 달에 한 85만 원씩 그쵸. 구멍이 나지 않아요? 네, 근데 이게 저축은 물론이고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인데 네네. 보험금 받아가지고 이렇게 생활비를 충당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뭐 아들의 취업, 뭐 결혼 이거 어머니 입장에서 걱정을 하시는데 이거 이해는 하지만 당장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이 어머니의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 보험금을 자녀한테 덜컥 준다 그러면 자녀도 그렇게 기쁜 마음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노후를 준비하는 게 아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천천히 아내부터 이 본인의 미래를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들 된 입장에서 네. 이게 어머니가 이런 상황이시라면 나 장가 안 가 이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아들도 마음이 편해야 데이트도 그쵸. 하고 제 미래를 맞아요. 꿈꿀 텐데. 네. 아니 보니까 모두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론이 뭐 이미 나왔어요. 네. 보험금으로 어머니 노후 준비하셔라. 아. 땅땅땅. 네. 이게 마음이 편해야. 네. 네. 맞죠? 자,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확실하게 해야죠. 3억 원을 가지고 노후 준비를 한다? 어떤 것부터 해야 돼요? 일단은 지금 이분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내 노후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걸 준비하고 있고 또 노후에 활용할 수 있는 자산 이런 것들은 뭐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생활비나 유동자금들을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사연 속 어머니의 노후 준비 현황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내의 노후 소득원 없습니다. 지금 뭐 일정한 직업이 없는 주부시고 아르바이트만 하고 계신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취직 전인 아들이 있잖아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수입이 0. 제로입니다. 용돈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월세 60만 원짜리 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후에 쓸 수 있는 자금, 남편의 사망보험금 3억 원 전부입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가장 큰 구멍을 막아야 되는데 가장 시급한 건 뭡니까? 일단 매달 지금 적자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적자 구조를 개선하는 게 급선무인데요. 당장에 뭐 소득을 더 늘리셔라. 그게 쉬웠으면 진작에 그러셨겠죠. 그러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 사망보험금을 활용해서 이 줄일 수 있는 지출은 좀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급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사망보험금을 이용해서 지출을 줄여라. 네. 그러면 어떻게 표를 한번 볼까요? 네.
월 수입이 140만 원인 상황에서 지출은 225만 원이었죠. 그중 월세 비중이 높고요. 나머지는 뭐 보험, 아들 용돈, 그리고 생활비입니다. 소장님, 네. 줄일 수 있는 게 있을까? 저는 지금 잘 안 보이거든요. 아하. 딱 보면은 지금 비중이 높다라고 말씀하신 항목이 하나 있어요. 월세? 그렇죠. 월세 비중 상당히 높습니다. 소득이 이 140만 원 상황에서 60만 원을 내야 되는 건데 주거비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거 전세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현재 월세도 보증금이 일부 있을 거잖아요. 그 보증금과 그다음에 사망보험금 3억 원 중에 일부를 보태서 전세로 이사를 가시게 되면 이 월세 비용 60만 원은 없어지게 되겠죠. 그럼 차근차근 적자가 85에서 25만 원으로 싹 줄어들네요. 그렇습니다. 60만 원 없애는 거니까요. 월에 25만 원이 적자가 난다. 이것도 사실 큰 돈이기는 한데 사실 25만 원 곱하기 12달, 1년 하면은 300만 원이거든요. 네. 1년에 300만 원씩 적자다. 그렇다면 보험금 3억 원 중에 3천만 원 떼놓고 여기서 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1년에 300씩이니까 단순 계산으로 10년은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뭐 그대로 간다면은 또 다시 적자가 나겠지만 지금 당장에 일자리를 구해가지고 소득을 늘리는 데 집중하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여윳돈으로 천천히 생활하시면서 소득 늘려갈 좀 고민을 해보시는 거죠. 그런데 3천만 원만 딱 떼놓기는 조금 불안할 수 있으니까 여유를 조금 둬서 한 5천만 원 정도 여유 자금 두시고 그다음에 기존 월세 보증금에다가 사망보험금 중에 5천 떼 나머지 2억 5천 합쳐서 전세로 이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사망보험금 3억 중에 5천만 원을 생활비로 위에 딱 따로 빼두시고 그렇죠. 2억 5천만 원은 집에다가 이렇게 올인 네. 하셔야 됩니다. 네, 현재 적자 구조 메울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사실 제가 유일하다고 보고 최선이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나 아직 젊고 아직 건강하다 일할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다행이죠. 이 아르바이트 외에 좀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좀 찾아보시면서 수입을 조금씩이라도 늘려가시는 방안을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기적으로 수입이 생기면 좋긴 한데 유족연금 같은 건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참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 1969년 이후 출생자는 국민연금이 65세부터 나오잖아요. 그 65세 수령자는 마이너스 5 하면 60세죠. 이 60세 이상이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소득이 있더라도 유족연금은 감액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어머니 나이가 60세가 안 넘었어요. 아직 50대이신 걸로 파악이 되는데 좀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럼 얼마의 소득이 생기면 유족연금이 중단되냐? 월 평균 소득 금액이 올해 2024년 기준 298만 9,237원을 초과하게 되면 유족연금이 그래요? 야, 이거 디테일하네. 98만 9,237원. 37원. 그러면은 혹시 네. 2,908만 9,238원은 어떻습니까? 1원 초과. 그것도 안 돼요?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그것도 안 저 돼요. 1원 깎아주세요라고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래요? 단돈 1원이라도 초과되면 이게 연금에서 1원 깎이는 게 아니라 아예 유족연금이 정지가 됩니다. 아니 그래요? 그러면 그 일자리 구하실 때 임금을 진짜 네. 첫 번째로 가장 따져봐야겠어요. 이거 너무 많이 받아도 안 좋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또 너무 많이가 뭐 100만 원, 200만 원 차이면은 모를까 진짜 만 원, 2만 원, 진짜 네. 몇천 원 때문에 끊기면 안 되잖아요. 잘 따져보셔야 되는데 다행히 사망 후 최초 3년은 소득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유족연금이 지급되거든요. 나라 그렇게 매정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3년 동안은 일을 하시면서 소득이 높아도 되니까 얼마든지 일을 하셨으면서 소득을 받으셔도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잘 따지셔가지고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유족연금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네, 생전에 아버지가 국민연금을 내고 계셨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가정주부인 경우에 국민연금 임의 가입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이라도 가입하고 보장받으시는 건 어때요? 이것도 어머님께서. 훌륭한 질문입니다. 네, 이게 그렇죠. 이분도 이제 노후 준비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국민연금이잖아요. 연금. 그런데 이 아내분이 국민연금을 가입하시게 돼서 나중에 본인의 연금을 수령하시게 되면 본인의 연금과 유족연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둘 다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부부 모두 연금을 가입하고 있을 때 유족연금을 받게 되면 이 일부를 삭감해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옵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내가 낸 연금 나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낸 연금도 받되 유족연금은 원래 받아야 될 금액의 30%만 지급이 됩니다. 두 번째, 내 연금은 포기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유족연금을 100%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가족 같은 경우에는 1번 옵션, 내 연금도 받고 유족연금도 받을 거야 라고 한다면 유족연금 60만 원 나오던 게 30%인 18만 원으로 확 줄어들어요. 이분이 그 60만 원 이상
본인의 국민연금을 가입하기에는 기간도 짧고 금액도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내분이 국민연금을 지금 와서 가입하시는 건 사실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낼 돈 받을 돈 생각하면은 그냥 유족연금 받고 네, 또 네. 가입하고 이러는 건 안 해도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국민연금 가입은 그러면 없던 걸로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전세로 갈 경우에는 월세가 사라졌고 갈 경우 사라질 거고 어머님이 이 소득 활동을 조금만 더 하신다면 아직 뭐 젊다고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러면 적자는 탈출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근데 소장님 조금 더 좀 조절할 게 있을까요? 아, 근데 제가 아들의 입장에서 또 네네. 엄마 혼자서 생활비 벌겠다고 하면은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요. 아. 집안의 가계부에 도움이 되고자 아르바이트라도 조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그 시험 본다고 했잖아요. 공무원 시험. 공무원 시험이니까 열심히 해야지 또 아르바이트 한다고 시간 뺏기면 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빨리 합격하는 게 어머니를 도와드리는 지름길일 것 같은데 근데 또 그럼- 마음이 또 그렇지가 않죠. 그게 또 그게 또 안 공부가 되기도 또- 하고. 공부가 또 이렇게 시간을 또 많이 뺐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또. 저도 시험에 매진하는 걸 추천드려요. 혹시나 아르바이트 그거 그래도 아르바이트 짬짬이 공부할 수 있어요라고 했는데 이 아르바이트로 시간 썼는데 안 좋은 결과 있으면 내가 알바해가지고 맞아. 공부 제대로 못했나라는 후회도 될 수 있고요. 어머니도 그래요. 괜히 아들 그거 일하는 바람에 이거 시험 못 붙은 거 아니냐 이러면서 또 무거운 마음 가지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용돈을 차라리 아껴 쓰시는 게 효도하는 거고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이 시험에 집중하셔서 빨리 합격하시는 게 저는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드님 행복한 아침을 대표해서 제가 응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드님 화이팅! 힘날 것 같아요. 붙어라! 네. 아니 그런데 지금 저축이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저축까지 할 여력이 될까요? 그건 조금 무리라고 봅니다. 일단 현재 있는 돈 아껴 쓰시고 덜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아들이 지금 용돈을 받고 있잖아요. 이 취직 전까지 이 현재 수준의 용돈을 지원해 줄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뭐 결혼 자금이라든가 이런 큰 자금의 지원은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에 지금 뭐 전세로 이사 갔다가 나중에 좀 더 싼 전세로 이사 가면서 그 일부 차액을 지원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요. 그럼 또 주거 안정성이 좀 떨어지겠죠. 늘 말씀드렸지만 이 어머니의 지원은 이 소득이 없는 그 시험 준비 기간까지만 하시고 요 선을 네. 싹 그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합격 후 소득이 생기면 아들이 아들 인생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어머니는 이 노후 준비에 집중하시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착한 효자들 꼭 좀 붙었으면 그래서 어머니가 좀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까지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소장님의 맞춤 솔루션 결과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기존의 월세 보증금과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보태서 전세로 이사 가는 걸 추천합니다. 대신 5천만 원 정도 현금 여유를 둬서 모자란 생활비 등을 충당하시고요. 그동안 어머니가 일자리를 구해서 경제활동을 조금만 하신다면 생활에 모자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단,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금액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달 나가는 월세를 없애기 위해서 전세 추천해 주셨는데 네. 이참에 집을 살 수는 없을까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세금 정도에서 매수 가능한 주택을 지금 매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조금 추후에 소득 활동을 하셔가지고 대출을 좀 더 받을 수 있다면은 뭐 집을 더 선택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주택을 마련하신 다음엔 선택지도 더 넓어집니다. 이 주택연금도 가입할 수 있으니까요. 유족연금과 주택연금 이 두 가지만 준비되더라도 사실 어머니 노후 준비라는 아들의 고민도 다 해결되는 거니까 이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을 서로 생각하는 이 따뜻한 사연 네. 우리 소장님 덕분에 잘 해결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너무 다행이에요. 네. 우리 효자 아들 공무원 시험 꼭 합격해서 좋은 소식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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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꼭 합격하시는 길이 집안을 살리는 길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날이 확 추워질 거라고 하는데요. 오늘 날씨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시작된 비는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서울에도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부터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큰 추위 없겠습니다. 어제보다도 기온이 다소 높은데요. 현재 서울의 아침 기온 8.9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겠습니다. 초속 20m 안팎의 강풍도 불 텐데요. 기온이 오르지 못해서 서울의 낮 기온 9도, 청주는 11도에 그칩니다.
남해안에는 최대 60mm의 비가 더 오겠고요. 오전까지는 일시적으로 강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중부 곳곳에 올가을 첫눈이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중부를 중심으로 다소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강원에 최대 20cm, 수도권에도 많게는 10cm가 쌓일 텐데요. 겨울의 시작부터 눈 피해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겨울입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도 3도 선에 그치겠고요. 기온은 점점 내려가서 주 후반엔 영하권을 보입니다. 내일부터는 든든한 겨울 외투를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오늘 올 때부터 비가 부슬부슬 오더라고요. 네. 오늘 뭐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니까 그리고 날 추워진다니까 대비하셔야죠. 네, 외출하실 때는 우산 하나 꼭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